약통 안에 있는 하얀 알약, 그게 정말 우리 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님도 매일 작은 아스피린 하나를 물과 함께 드실 겁니다. 심장을 지키고 오래 살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그 많은 분들에게 이 습관이 마치 러시안 룰렛, 즉 아주 위험한 도박과 같다고 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의학계는 엄청난 새로운 연구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장 보호용 아스피린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데이터죠. 오늘 저희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알약이 정말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바로 약통을 확인하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루는 이 약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피린, 즉 아세틸살리실산은 약학계의 산 역사, 그야말로 베테랑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 씹었던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형태의 아스피린은 19세기 말 바이엘 바이얼사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통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진통제, 해열제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의사들은 놀라운 뜻밖의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심근경색, 심장마비,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이 발견 덕분에 저렴했던 이 약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황금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늘 그렇듯 이 약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랫동안 쉬쉬하며 속삭여야 했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아스피린의 작용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약속드리건대 복잡한 용어 없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혈액 속의 혈소판을 그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작은 보수팀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이 보수팀의 임무는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구멍을 막는 겁니다. 만약 손을 베거나 다치면 혈소판들이 즉시 사고 지점으로 몰려와 서로 엉겨 붙으면서 지혈막에, 즉 혈전을 만듭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피를 잃지 않고 지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스피린은 이 보수팀, 즉 혈소판을 부드럽게 만드는 특수 윤활유처럼 작용합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소판이 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들이 서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되어 쉽게 뭉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조치입니다. 아스피린은 이 고속도로에 위험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보수팀이 완전히 일을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부에 생긴 아주 작은 흠집이나 미세한 상처라도 우리 몸이 스스로 막지 못하는 큰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부작용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구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에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재미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차 예방은 이미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나 뇌졸중, 중풍을 겪었거나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나 심장 수술을 했던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병이 발생했고 말하자면 적 DI, 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 아스피린의 효능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발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약의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1차 예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완전히 건강하고 심장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또는 옆집 어르신이 먹으래서 아니면 할아버지가 드시던 거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연구 결과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출혈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중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2년에 미국의 권위 있는 질병예방단체가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60세가 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일정 연령이 넘으면 이 약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처방받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통계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노년층에서 아스피린 복용으로 예방된 심장마비의 수는 이 약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내부 출혈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즉, 불을 막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집에 더 큰 손해를 입힌 셈입니다. 어쩌면 그 불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중년층은 어떨까요? 40세부터 59세까지의 연령대는 이른바 회색 지대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는 개인차가 크다고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40대가 넘어 심장 건강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겠다고 마음먹어도 그냥 약국에 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위험 계산기를 손에 들고 신중히 내려져야 합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당뇨병 유무, 흡연 여부, 그리고 가족력까지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10년 안에 심근경색을 겪을 위험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때서야 비로소 의사는 아스피린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늘 줄타기처럼 위험한 균형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아스피린을 통한 1차 예방의 이점은 미미하다고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수년 동안 매일 알약을 복용해도 건강상의 이득은 아주 적은데 출혈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조심해야 할 가장 심각한 부작용, 바로 위장 출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위장은 위산으로 가득 찬 매우 공격적인 환경입니다. 다행히 위벽은 특별한 효소들이 조절하는 점액 보호층으로 덮여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아스피린은 혈소판 작용을 막아 피를 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보호막을 만드는 방어 효소까지 동시에 차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위점막은 자신의 위산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마치 전투 전에 방탄복을 벗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벽의 염증과 함께 미란 에로션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궤양이 무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증상이 갑작스러운 심한 무력감일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심각하게는 커피가루처럼 보이는 토를 하거나 갑자기 검은색 변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출혈이 이미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대량 위장 출혈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출혈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심각하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스피린이 뇌졸중을 예방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에만 해당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뇌졸중, 즉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혈액이 응고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만약 혈관이 터지면, 예를 들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출혈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혈액이 그대로 뇌 조직을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역설이 발생합니다. 한 종류의 뇌졸중을 막으려다가 비록 그 위험도가 사소할지라도 더 치명적인 다른 종류의 뇌졸중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특별히 심장 건강을 위한 코팅 아스피린, 즉 장용정을 먹고 있으니 이건 위가 아니라 장에서 녹을 테고 따라서 위에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깨기 힘든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마케터들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죠. 물론 장용 코팅은 알약의 산성 성분이 위 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스피린은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에 전신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위벽을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물질의 생성을 몸 전체에서 억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알약이 위에서 녹든 장에서 녹든 상관없이 위를 보호하는 방어층은 결국 혈액을 통해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일반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과 장용 코팅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 간의 위장 출혈 발생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이 멋진 포장이나 안전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스피린을 드실 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복용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흔히 저용량 아스피린이라고 불리는 81mg이 표준으로 통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 75 또는 100mg 같은 용량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양이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소판 작용을 끄는, 즉 멈추게 하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두통약처럼 325mg이나 500mg까지 용량을 올린다고 해서 심장보호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혈 위험만 엄청나게 커집니다. 심장을 위해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반드시 저용량 제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아스피린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매번 정확한 용량을 잘라낼 수도 없을 뿐더러 매일 복용량이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충돌이 숨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은 아스피린과 같은 계열의 약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면 아스피린이 작용해야 할 혈소판의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아스피린이 몸속에 도착했을 때 그 주차 공간은 이미 점령당한 상태라 아스피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진통제를 꼭 드셔야만 한다면 의사들은 아스피린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진통제를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본인이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통제 복용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생명줄 같은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이 대체 약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과 알코올의 조합은 우리 위장에 폭발적인 위험을 안겨줍니다. 술은 그 자체로도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위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없애고 출혈이 쉽게 나도록 만들죠.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면서 술을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설령 그 양이 적더라도 위장 출혈의 위험은 무섭게 증가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일단 시작된 출혈을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아스피린을 드시고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복용 습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스피린 저항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작용을 참아가며 꾸준히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환자분들의 10%에서 30% 정도가 아스피린 약효에 저항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혈소판들이 계속 뭉치면서 약을 무시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당뇨병 혹은 과체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 본인은 약을 먹고 있다는 가짜 안정감에 빠져 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혈전이 재발할 경우 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다른 항혈소판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특별한 검사 없이는 이 사실을 미리 알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혈압, 즉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아스피린 복용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위험성이 큰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혈압계 수치가 140이나 15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이때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불장난과 같습니다. 높은 혈압 자체만으로도 혈관벽, 특히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피를 묽게 만드는 아스피린까지 더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위험이 하늘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먼저 안정시킨 뒤 정말 필요할 때만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으니까 아스피린을 무조건 드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스캔드 아스앤드와 같은 최신 연구 결과는 조금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피린이 당뇨 환자의 심각한 혈관 사고 위험을 줄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각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이 명확히 없는 당뇨 환자의 경우 얻는 이익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학이 정해진 공식대로 처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맞춘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예시입니다.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랫동안 아스피린 관련 연구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성의 심장과 혈관도 남성과 똑같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성별에 따라
약물 작용 방식에 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아스피린은 허혈성 뇌졸중, 중풍,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남성에게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예방에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혈관 구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은 아스피린 복용 시 출혈의 위험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혈소판 응집 억제제, 항혈소판제, S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의 여성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이 약 복용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2번, 3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반동현상 혹은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르는 부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챙겨 먹기 귀찮고 자꾸 깜빡 잊어버리네. 게다가 속도 좀 안 좋으니까 하시면서 아스피린 복용을 갑자기 멈추기로 결정하시죠. 그걸 하루아침에 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혈소판을 억제하던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떼어버리면 몸은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변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복용을 중단한 후 몇 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혈전 발생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관리와 지도 아래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잠시 대체하거나 복용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차타, 치과 치료나 예정된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궁금해 하시죠? 이건 정말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과 의사들이 어떤 시술이든 일주일 전에 아스피린 복용을 무조건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발치, 이를 뽑는 것. 백내장 수술 같은 간단한 시술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었을 때 생기는 혈전 피가 굳는 현상. 위험이 치아를 뽑은 자리에서 약간 피가 나는 정도의 출혈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출혈은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나 뇌처럼 큰 수술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중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때의 결정은 항상 외과 의사와 심장 전문의가 함께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의사에게 복용 사실을 절대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 하나가 수술대 위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아스피린 대신에 천연 재료로 대체할 만한 건 없을까요? 그래서 오메가3, 강황 커큐민, 마늘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물이라도 많이 드셔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 즉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물론 좋습니다. 탈수로 인해 피가 끈적해지는 것, 혈액이 탁해지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물이든 오메가3든 마늘이든 간에 아스피린과 비교될 만큼 확실히 입증된 항혈전 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처럼 혈소판이 뭉치는 현상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분이신데 이런 보조식품만을 약의 완벽한 대안으로 믿고 의존하는 것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천연 재료나 보조식품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데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혈전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중 항혈소판 요법이라고 부르는 약물 병용 치료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같은 다른 약물을 함께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혈액 응고 능력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대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1년 동안 이 치료 방식이 의무적으로 처방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분은 문자 그대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엄청난 멍이 들고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최대한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 지시 없이 약물 중 단 하나라도 임의로 중단하면 스텐트에 즉각적으로 혈전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 복용은 멈추지 않는 치명적인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도 관리 영역이며 환자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자의적 행동은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통풍에 관해 알아두시면 좋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용량 아스피린이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방해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장을 치료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는 꼴이죠. 이런 경우에 의사들은 다른 약물을 찾거나 요산 수치를 철저히 확인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치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 하나의 장기만을 따로 떼어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체크리스트 형태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비타민이나 차에 넣어 마시는 첨가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아주 중요한 약물입니다. 만약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면 아스피린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이며 이 경우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특별히 건강하신데도 단지 심장 건강이 염려되어 복용하신다면 아스피린이 여러분을 살려줄 가능성보다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위장 출혈, 소화관 미세 출혈,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은 근거 없이 예방 목적으로 복용했을 때 치러야 할 현실적인 대가입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진실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과 지금 얻으신 이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무턱대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비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학계의 전환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 발표된 새로운 진료 지침들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아스피린을 스스로 처방하여 복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랫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해 오신 분이시라면 절대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예약하신 후 이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새로운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제가 정말로 이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할까요? 이 작은 의사 방문 한 번이 어쩌면 윅궤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상황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거나 혹시 평소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영상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신 없는 올바른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지, 또 의사 선생님과 위험성에 대해 논의해 보셨는지 꼭 적어주세요. 아래 댓글창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